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는 한국입니다. 조선이죠. 네. 1905년,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이 이제 외교권이 박탈이 되게 되죠. 뭐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일,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되는데 1905년 을사늑약에서 1910년 한일 합방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을사늑약이 이제 1905년에 이제 맺어지는 그 시점에 그보다 조금 전이었죠. 러일 전쟁이 이제 진행되던 그런 당시입니다. 그때 한 인물이 한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메가타 다네다로. 한국으로 왔을 때 부임된 그 직책은 대한제국 재정고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굉장한 엘리트였다고 말을 해요. 일본 최초의 하버드 졸업생이라고도 말하고, 근데 뭐 그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한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대한제국 재정고문으로 임명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화폐 개혁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쓰고 있던 것들을, 그 돈들을 일본 돈으로 다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그 화폐 개혁을 공표를 했는데, 문제는 그 교환 기간을 3일밖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다 바꿔주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질이 떨어진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바꿔주지도 않고 질질 끌기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존의 동백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재산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동백화가 통용이 되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화폐 개혁은 그런 급진적인 그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 화폐 개혁 때문에 상당수의 조선 자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을사늑약이 발효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을사늑약이 발효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차관 도입을 이제 강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차관 도입이 있었는데 계속 차관을 하라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폐정리, 정부채, 뭐 금융, 기업 자금이라든 이런 데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을 해서 강제로 차관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서 와요? 일본 은행으로부터 오겠죠. 그것은 어디서 쓰냐면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걸 쓰게 되는 거예요. 금융선진화를 하겠다는 구실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총 쓰게 된 돈이, 빌린 돈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채권을 통해서 대한제국 정부의 경제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상황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일반 국민들도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이제 그런 걸 호소하기 위해서 대구의 광문사의 사장이었던 김광재와 부사장이었던 서상돈이라는 두 인물이 대한매일신보에다가 기고문을 이제 게재하게 됩니다. 그걸 잠깐 보시면, 잠깐 읽어보시면, 지금 나라의 빚이 1,3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관계된 일이다. 이를 갚으면 나라를 보존하게 되고 못 갚으면 나라를 잃고 만다. 중간 생략하고, 그 다음에 2천만의 백성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돈을 각 사람마다 20전씩 낸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면 자원에서 1원, 10원, 100원, 1,000원을 특별 출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처절한 호소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어요. 2년 동안, 1년 반 정도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돈을 이제 이렇게 모금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거기에 당황을 하게 돼요.
이 운동은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일본의 그런 그 야욕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하게 되죠. 탄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탄압을 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당시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이 모금 운동의 주축이었습니다. 물론 그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순식간에 많이 생겨나요. 하지만 여전히 대한매일신보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발행인이었던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을 이제 그 모금액을 일부를 썼다. 그 중에 3만 원을 썼다고 이렇게 횡령 혐의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네. 거기에 앞장섰던 게 일진회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만 원을 썼다고 해서 뭐 수사도 받고 이제 경찰에도 불려가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재판도 받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무죄였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풀려났는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그 과정에서 이미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한 열기가 식어버린 것이죠. 이 교묘한 일본의 그 전략 때문에 우리 국민에 불붙었던 그러한 국채 보상 운동은 결국은 무의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덫에 걸려 정제 주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은 2년 후인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 합병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죠. 우리가 뭐 을사늑약이나 아니면 한일합방 이 조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을사늑약은 외교권을 박탈한 것이고,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 이 조약은 주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채권을 통한 경제 주권을 빼앗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 채권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그겁니다. 그만큼 채권은 한 국가의 경제 주권을 뺏을 만큼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채권 때문에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신 것이 과연 우리나라만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자신의 컨트롤하에 놓도록 하는 그러한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도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그러한 메커니즘, 채권의 위력은 권력으로의 도구로서의 채권의 위력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많은 이러한 이런 채권으로 얽혀져 있는 이러한 권력 관계는 오늘은 국가만 다뤘지만 국가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기업과 기업,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 간에도 이러한 권력 구조가 채권에 의해서 형성되고 사라지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채권을 통해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채권은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의 도구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오늘 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채권 강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